공부라는 게요, 공부에도 매너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공무원이 되면은, 인간의 두뇌는 이렇다는 거예요. 일정한 월급이 자기한테 주어지잖아요. 창의성이 떨어진대요. 그 순간.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사장이 일을 잘하면 월급을 3배를 주고 일을 못하면 3분의 1로 깎겠다. 이러면 창의성이 좀 더 살아납니다. 깎인단 말이야? 긴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고 나온 학생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 예술이라는 거하고 그림을 잘 그리는 거, 기술이라는 거, 테크닉이 좋은 거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한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저는 뭐 미술부 조금 하긴 했지만은 그 미술 테크닉을 늘리는 것도 저에게는 도전이었고, 대학교 가서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죠? 예고 나온 애들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 거의 6년에서 7년 이상 고급 스킬을 배운 애들이고, 저는 미술부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건 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활동이니까 다시 더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었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예고 나온 학생들의 특성은 미술대학 내에서 1등이 되려고 하는 성향이 더 강해요. 저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고 관심이 좀 이렇게 다방면에 좀 산만했죠. 관심이 산만했기 때문에 본부에서 동아리 활동을 더 위주로 하게 되고, 그 미술대학 활동보다는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학점이 좋은 편은 아닌데,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이 마우스 이게 화살표 보이시죠? 예술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림을 잘 그리는 기술로 평가가 되는 게 아니라, 너는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이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고, 그리고 동기가 뭐냐, 너가 이걸 그리고자 하는 동기가 뭐고, 그리고 너는 이 그림을 그림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주려고 하느냐. 근데 그 예술 분야에 있어서는 그 다른 사람이 소수여도 괜찮아요. 다수여도 괜찮고 소수여도 괜찮습니까? 대상이 소수여도 된다는 측면에서 그 매니아가 존재하게 되고, 그래서 예술에서 다양성이 이제 허락이 되는 거죠. 예술 분야는 특이하게. 자, 그런데 그 예고 나온 애들이 어디서 조금 힘들어 하냐면은 컨셉을, 그러니까 Y에서 힘들어합니다. Y. 왜냐면 얘네들은 그 기술을 계속해서 연마해 오면서 하우에 익숙한 거예요. 하우. 어떻게 잘 그리느냐에 익숙해 있어요. 근데 왜 내가 그림을 그려야 되느냐가 익숙하지가 않죠. 왜 그럴까? 얘네들 초등학교 때부터 그 미대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일찍 정해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Y라는 것이 잊혀진 지가 오래된 거죠. 내가 왜 미대를 가야 돼? 이런 게 잊혀져 버린 거죠. 이미. 10년 전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동안 고민을 했겠어요? 예중예고를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에서 약해지냐면은, 왜 나는 이 전시를 하고 이 그림을 보여준다라는 그 컨셉을 잡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근데 대학교 딱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평가가 좀 좋은 학교일수록 그 컨셉으로 평가가 이루어져요. 물론 성실성, 기술도 있지만은, 특히 이제 공모전 같은 거 하게 되면 더 그렇고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저는 1990년대부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컨셉을 잡아야 되니까 책을 많이 봐야 된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전략을 정하고, 그림보다는 이제 미친 듯이 책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거 올리는 게 되는. 그래서 책을 본다라는,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뭐 그게 문학이든 역사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간에 어떤 기원을 알아보는 거거든요. 공부라는 게. 그 두 가지입니다. 공부라는 것은 원인을 아는 거하고, 또 하나는 단계별로 변화해 나가는데 그 사이에서 연결고리를 찾는 거예요. 노벨상이 다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연결고리를 찾는 거하고, 쉽게 해석하지 못했던 어떤 원인을 발굴해내는 것. 이게 이제 노벨상이죠. 근데 노벨상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렇게 과학과 기술은 원래 이렇게 서로 상호관계에 있어요. 기술이 발전하면은 과학적인 발견이 이어지고,
과학적인 발견이 좋아지면 기술 발명이 더 좋아지고 계속해서 주고받게 받는 관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뛰어나고 특허 로열티를 많이 받는 국가는 노벨상 수상자가 많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좋은 특허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그 노벨상이 그 국가에서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그 국가 전체적으로 좋은 특허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술과 과학은 서로 주고받는 시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강의는 이제 어떤 위기에서 출발을 했다고 보이냐면요. 9월 7일 날 저번 달에 지금 10월이니까 저번 달에 세계 경제 포럼 회장 슈바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설을 했어요. 이제 그 연설 내용이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정리가 됐는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저성장, 이걸 뉴노멀이라고 불러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진국 이상의 국가에서는 성장 경제가 없다예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 최근에 KDB 대우증권 회장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일본화된다예요. 전 세계가 일본화된다. 지금 일본이 어떤 상황인지 대충 아실 거예요. 도시의 상가 건물의 가격이 거품이 75%가 빠집니다. 100억짜리가 25억짜리가 된 거죠.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꺼질 때. 아파트가 평균 50%가 빠져요, 가격이. 자,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죠? 빠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결국 한 10년 후에는 2억 5천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완전히 그 정점에 이르러 있습니다. 전세값이 매매가보다 더 높은 데가 있어요, 지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원래. 근데 사람들은 왜 안 사죠? 가격이 떨어질 걸 알기 때문에 안 사는 거예요. 더 웃돈을 주고 전세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가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 세금까지. 이중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성장이 아니라 사실은 축소경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축소경제가 저성장이라는 이 타이틀로 포장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출경제 때문에 그래요. 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2, 3% 성장이 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그러나 실제 경제는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런 상황에서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이다. 첫째. 그 다음에 이 부채 규모가 여러 가지 문제, 우리 어깨에 무거운 짐처럼 작용을 하게 될 거다. 가계 부채가. 그 다음에 기술혁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증기기관 1차 산업혁명, 2차 전기에너지가 나왔고 3차가 이제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4차 혁명이 인터넷하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하고 인터넷이 합쳐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즘에 삼성에서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사물 인터넷이고 최근에 올해 2015년 삼성 입사 시험에서 IoT, 사물 인터넷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갔습니다. 자기들이 앞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분야에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지 않으면 안 뽑아주는 거죠. 아니면 뭔가 다른 장점이 있거나. 세계 경제의 트렌드에 가장 민감한 곳이 바로 기업이에요, 기업. 그리고 그 순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기업 다음에 정부. 정부 다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법률. 법률 밑에가 뭔지 알아요? 공교육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공교육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것은 뭐 선생님들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의 잘못입니다. 교감선생님도 계신데 교감선생님이 내가 우리나라 교육을 바꾸고 싶다. 바꿀 수 있나요? 안 되거든요. 교육감이 아니고 교육감도 바꾸기 힘들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딱 버티고 있는데. 그래서 공교육의 변화는 미래를 절대 대비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학교 강의를 많이 가지만 학교 담임 선생님들이 있을 때도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게 이제 이 슈바프의 결론이에요. 노란색으로 해놓은 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앞으로의 변화는 한 국가나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변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대비할 수가 없고 우리나라 정부가 대비할 수 없는 변화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간단한 이유를 말씀드려보자면 우리나라 GDP가 1000조 정도 된다고요. 1000조. 1년에 쓰는 뭐 생산량이라고 해야 되나? GDP 아무튼. 그런데 월마트의 1년 매출액이 500조예요. 자, 미국에 가면은 1000조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기업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규모를 뛰어넘는 기업이 10개가 넘고요. 자, 그럼 그 우리나라 1000조보다 더 많이 버는 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냐면 인공지능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페이스북하고 구글 같은데. 자, 구글에서 인공지능 20년 이상 인공지능을 연구해온 미국의 박사급 인재가 한 5명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까지. 이 5명들의 지금 현재 연봉이 1년에 1조 정도를 받습니다. 한 명한테 1조를 줍니다, 연봉을. 제발 빨리 인공지능을 우리 회사에서 먼저 출시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구사항은. 너가 뭐 내가 1조를 줄 테니까 뭐 연구원을 몇 명을 뽑든 네 알아서 해라 이거죠. 왜 이렇게 팍팍 밀어줄까요? 인공지능한테. 2015년 1월 5일쯤에 UN 미래보고서 2045라는 이제 UN 미래보고서 매년 나오거든요. 작년에도 나왔고 나올 때마다 저는 다 봅니다. 그거를. 딱 2페이지가 나옵니다. 인공지능하고 로봇이 나오면서 사라질 직업. 그러니까 2035년 이후에 사라질 직업. 강의가 이제 막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왜냐면 잠깐만요. 이거를 노트북이 여기가 없기 때문에 페이지 바꾸기가 힘드네요. 이게 페이지가 좀 많아서 넘기는 거 이 자료를 이제 여러분이 다 받아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받아보셔서 뭐 공부하기는 쉽진 않을 게 제가 5년간 만든 거거든요. 지난 5년간 요점 정리 다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읽은 한 12,000권이 넘는 책들을 이 마인드맵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책을 많이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최소한 평생 한 5만 권 정도를 보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1년에 500권 이상을 봅니다. 책을. 그러면 1년에 500권 보려면 하루에 한 권 내지 한 권 반을 봐야 돼요. 네, 이건데요. 그러니까 AI가 자동화가 되면은 미래에 사라질 것으로 예측되는 직업들이 이미 2013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로봇이 나오면서 육체 노동자가 사라지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쌍용 자동차 같은 사태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게 큰 충격인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연봉이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예요. 자동차 공장에서 숙련 노동자들. 근데 지금 유행이 뭐냐면 인간이 단 한 명도 들어가지 않는 자동차 공장입니다. 현대자동차도 준비하고 있어요. 미국 기업들은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고요. 한 사람이 자동차를 계속 생산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과 누구? 컴퓨터하고. 그 다음에 로봇하고. 그러니까 자동차 전체 회사에 회장 한 명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혼자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월급 줄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이런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기계가 기계를 만든다,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이 사라지게 되는데 직업들이, 컴퓨터가 도입된, PC가 개발된 1979년 이후부터 미국에서 30년간 감소된 직업입니다. 이게 여기 보이시죠? 생산, 제조, 음식, 요식. 우리나라도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망해가고 있죠. 사무, 행정, 판매. 재밌는 거는 관리직하고 전문직이 감소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컴퓨터만 도입돼서도 이 정도의 효과가 있는데 UN 미래보고서 2045를 보니까 AI하고 3D 프린터하고 로봇이 나오면서 사라지는 직업군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직업이 사라집니다. 자, 가장 우리 학부모들이 선호하는 직업, 의사, 두 번째 교사, 수의사, 변호사,
약사. 일단 이 5가지가 사라져요. 일단은. 그다음에 뭐 생각나는 직업 있으신가요 혹시? 뭐 금융인. 저기 여의도에서 돈 잘 번다는 지금 금융인. 그다음에 또 고액연봉 또 뭐가 있을까? 아무튼 지금 우리가 고액연봉이라고 생각하는 직업들이 서서히 사라져갑니다. 지금 1년에 200개의 개인 병원이 문을 닫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200개. 이게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럼 개인 병원이 계속해서 문을 닫으면 어떤 현상이에요? 의대 나온 애들이 파산하고 신용불량자가 돼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어디가 성장을 할까요? 이미 대규모가 된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 그 다음에 또 살아남는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자본이 굉장히 많은 개인 병원입니다. 자본이 굉장히 많은 개인 병원이 왜 살아남느냐면은 첨단 기기가 나올 때마다 살 수 있으니까. 첨단 의료기기가 나올 때마다. 의료기기는 보통 하나에 3억, 5억, 10억 이렇습니다.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주머니에 한 2, 30억이 있어야 돼. 내가 의사다. 개인병원 의사다. 좋은 기계 나왔네? 바로 도입해.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왜 계속 심해지냐? 자, 여러분 자녀가 정말 자기주도 학습도 잘하고 자소서도 잘 쓰고 면접도 잘 봐가지고 서울대 의대를 갔다 오십시다. 근데 부모 재산이 100억이 없는 거야.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의대 내에서 5% 안에 굉장한 연구 능력과 의대에서의 그 탁월한 성과를 내면 어떻게 되죠? 대학병원에 가겠죠. 그죠? 교수가 데리고 가겠죠. 근데 의대에서 5% 안에 안 들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개인병원을 차려야 되잖아요. 대학병원에 못 갔으니까. 근데 부모가 100억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죠?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가게, 예를 들어서 커피숍이라든가 빵집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프랜차이즈 해가지고 대기업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래시장이 그 대형마트만 딱 들어오면 주변에 있는 재래시장이 서너 개가 망해버려요. 사람들이 편한 걸 좋아하니까 다 끌고 애기 앉혀가지고 카트 끌고 이렇게 쇼핑하기 좋아하잖아요. 누가 재래시장에 그